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 일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 사는 이세경이라고 해요. 제 일이 가끔은 근무 시간이 초고강도로 아주 오래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음악을 듣거나 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들으면서 일을 하면 좀 도움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네요. 글을 쓰는 일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제 이야기니까 진정성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말 그대로 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무남 동료 외동딸입니다. 우리 아빠는 명문대 재료공학부 교수이시고 엄마는 의학학술지 편집자세요. 우리 집에 가장 많은 것은 단연코 책이랍니다. 부모님이 아침에 일찍부터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참 익숙한 풍경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이 지내긴 했는데 아쉽게도 저에게는 부모님의 유전자가 없나 봐요. 책보다는 동영상이 좋고 그보다는 게임을 좋아하는 그저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상 아빠랑 엄마한테 산만하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혼났어요. 매를 자주 드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빠도 엄마도 아주 엄하시거든요. 말씀으로 혼내시지만 늘 그 훈육에 죄송해요, 반성할게요 하며 우는 것으로 끝나고는 했어요. 부모님의 기대대로 저도 공부를 잘하는 천재 같은 자식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물론 저도 나름 공부를 잘하는 편이기는 해서 학공지였던 동네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은 유지해서 인서울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 집안에 명문대생이 넘쳐나서 명함도 못 내미는 대학이지만 그래도 나름 잘하지 않았나요? 저는 일단 제가 가보고 싶었던 학과에 입학해서 만족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돼서는 게임 창작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고 게임하고 노느라고 학과 공부는 손을 놓았다는 사실은 안 비밀입니다. 저희 아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이었지만 아빠에게는 우수한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중 아빠가 애정하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 얘기를 자주 하시고는 했죠. 재작년에 입학한 우리 학부에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 수가 없어. 요즘 애들은 힘든 걸 싫어하고 성실하게 한 우물만 파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놈은 달라. 내가 한번 잘 키워봐야겠어. 무뚝뚝하고 후한 평가에 약한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아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니 좀 놀랍고 그 사람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학생과 처음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학생도 대학교 4학년이었던 때였는데 아빠는 연구실 사람들에게 집밥 좀 먹이겠다고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아빠가 말씀하셔서 엄마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 거의 잔치 음식 수준의 밥상을 차리셨어요. 10명이 좀 넘는 연구실 언니 오빠들이 왔었고 그때 마침 집에 있던 저도 다 같이 인사를 했어요. 자, 어서 식당으로 와라.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밤샘도 많고 많이 힘들었지?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특별히 내 아내에게 부탁해서 집밥을 준비했으니 마음껏 먹어라. 우리 영훈이는 여기 내 옆에 앉거라. 아빠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지만 영훈이라고 부르는 남학생을 특별히 아끼는 모습이 티가 날 정도였어요. 그때 김영훈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얼굴이 하얗고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눈길이 갔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체격도 날씬하고 호리호리했죠. 고생 한번 안 한 사람처럼 얼굴이 뽀얗고 귀공자 느낌의 남자였는데 나중에 아빠가 영훈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랑 하는 것을 듣고 놀랐어요. 영훈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미국 대학에 가면 억 단위의 돈이 필요하겠지. 그놈이 불편하면 불편하다, 힘들면 힘들다, 별 표현을 안 하는 녀석이라 내가 잘은 모르지만 부모님도 없고 누나가 중학교 때부터 자기를 키워줘서 지금은 조 교수당 얼마 안 되는 걸 떼어다가 누나한테 보내는 것 같더구만. 어떻게든 그 녀석 유학 지원을 해주려고 요즘 내가 기업체랑 연구소를 알아보고 있어. 부모님도 없이 누나 한 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영훈 오빠는 집안 도움 하나 없이 공부하고 유학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공부 확실히 하고 귀공자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훈 오빠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영훈 오빠와 만나느냐고요? 아니요. 영훈 오빠와 만날 일은 그날로 끝났고 서로 만날 계기는 없었어요. 전 대학을 졸업하고 당장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물론 대기업 삼성, SK, 하나 등 몇 군데에 입사원서를 내고 취업 준비를 해보았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다가 문득 우울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수로 아무 일 없이 있는 딸을 반겨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냉정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대학생활 동안 놀기만 하고 취업 준비를 미리 안 해온 결과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셨으니까요. 취직하기 싫어서 취직 안 하는 청년이 어디에 있겠어요. 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나 같은 곳은 정말 덜 떨어지고 쓸모가 없는 애인가 하는 마음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급기야 밥도 안 먹고 숨만 쉬고 가만히 있는 저를 걱정하신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경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봐. 뭐든지 좋아. 국내가 싫다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보고 오면 어떠겠니? 그렇게 해서 저는 생애 첫 혼자 나가보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달, 귀국했다가 다시 또 한 달, 그 다음에는 2달. 이렇게 거의 반년 동안 저는 여행가처럼 다녔어요. 이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있고 그 안에서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활력을 얻었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진로에 대해서 막연했는데 정해진 길 없이 돌아다니다가 점차 내 마음속에 꿈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게임을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길을 찾고 나니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었죠. 바로 귀국해서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대학교 졸업장만으로는 국내의 좋은 게임 회사에 취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게임 창작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보고 관련 대회에 나가기도 했죠. 바쁘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몰두해서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제가 비전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 우리 회사와 일해보지 않겠냐는 취업 제의였습니다. 그때 전 28의 나이에 분당에 있는 한 게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게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 우리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학구적이고 보수적인 분들에게 게임은 그저 애들 놀이 같은 것으로만 치부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게임 시장은 무려 20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그중 한국 게임 산업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죠. 요즘 친구들에게 게임 회사 취직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지 아빠께서는 저의 취직 소식에 너무 장하다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에 인색한 아빠가 그렇게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하신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게임 회사? 하고 처음에는 떨떠름해 하다가 제 연봉 얘기를 듣고 입이 쩍 벌어지셨습니다. 어머, 얘 진짜 그렇게나 많이 준단 말이야? 거의 대기업 수준이네. 맞아요. 저는 좋은 연봉을 받고 복리후생도 괜찮은 대기업 수준의 게임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게임 회사는 분위기도 자유롭고 근무 환경도 좋지만 가끔 장기 프로젝트로 힘들 때는 정말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판다처럼 다크서클이 이만큼 생긴 몰골로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 쪽잠을 자며 밤샘을 해도 전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나름 외모도 빠지지 않는 저는 남자친구 하나 없이 30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제 세대 친구들은 비혼주의가 강해요. 하지만 저는 딱히 비혼주의도 아니고 남자도 좋아한다고요. 단지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연애도 못하고 30대가 되어버리니까 좀 억울했어요.
오죽하면 쿨한 우리 엄마도 저에게 태클을 거십니다. 너 설마 비혼주의는 아니지? 멀쩡한 애가 연애도 못하고 있는 건 왜지? 엄마는 촌스럽게도 선을 알아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남자를 만나보라고 권하셨죠. 요즘 일이 많고 시간이 없는 미혼 남녀들은 그런 소개팅이 많이 있긴 해요. 하도 엄마가 권하시니까 그 업체에 가입해서 몇 번 소개팅을 나가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은 남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엄마에게 다시는 그런 소개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선 자유롭지만 외로운 싱글 커리우먼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31가 된 지 얼마 뒤의 일이었죠. 아빠가 학교에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환갑의 나이가 되셨으니 오랫동안 교수의 자리에 계셨지만 65세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빠는 평생 그 길 외에는 관심도 안 둔 진정한 학자이자 연구자이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제자들과 업계의 많은 분들이 아빠의 정년 퇴인식을 만드셨고 저도 그 자리에 엄마와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 파티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영훈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본다. 거의 7년 만인가? 나는 이 교수님 덕에 유학 잘 마치고 포닥까지 끝내고 귀국한 지 몇 년 안 됐어. 지금은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고. 세경 씨는? 오랜만이에요, 오빠. 보기 좋아 보이시네요. 전 게임 회사 다니고 있어요. 카트라이더랑 서든어택 등 히트작을 만든. 아, 그렇구나. 내가 게임을 잘 안 해봐서. 그치만 거긴 어딘지 알겠네. 게임 회사가 요즘 제일 핫하지. 성공했네. 성공은 오빠가 했죠. 맨날 아빠는 오빠가 제일 아끼는 제자라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쪽 업계에서 날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계시던데요? 아이고 민망해라. 그래도 들으니 기분은 좋다. 교수님이 날 인정해 주신다니. 다시 만난 영훈 오빠는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하얗고 귀공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화를 몇 번 안 해봤는데 이번 파티에서 얘기 나눠보니 사람이 꽤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아직도 싱글이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번에 우리 회사 구경시켜주겠다며 판교로 오라고 했어요. 오빠의 회사는 용인에 있어서 그리 멀지 않았기에 어느 평일 퇴근하고 우리 회사에 들른 영훈 오빠와 만나게 되었죠. 그날 같이 저녁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영훈 오빠는 자기가 살아왔던 모진 세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전에 영훈 오빠가 누나의 뒷바라지로 커왔다고 말씀드렸죠. 오빠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실 때는 중학생이었고 누나는 고등학생 때였대요. 그런데 오빠의 엄마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에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남편의 사고 위로금으로 나온 5천만 원까지 챙기고서 말이죠. 하루아침에 고아 신세가 된 남매는 갑자기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거예요. 방 2개짜리 빌라에 살던 남매는 월세를 못 내서 2개월을 보증금 500만 원에서 까먹으며 살았다고 해요. 엄마가 금방 돌아오시기를 믿으면서요. 하지만 연락도 두절된 엄마가 다신 오지 않겠다는 것을 직감한 누나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드신 겁니다. 햄버거집, 카페 등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뛰면서 모은 돈으로 쌀이나 라면도 사고 월세도 낼 수 있었대요.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셔서 엄마가 도망간 남매의 사정을 아시고 월세가 조금 밀려도 되니까 천천히 갚으라고 기다려주셨대요. 아주머니는 배추김치나 총각김치 같은 밑반찬도 가져다 주시면서 얘들아, 언젠가 엄마가 돌아오실 거야.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동생이 공부를 그렇게나 잘한다며 너 하나 보고 고생하는 누나 생각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해.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는 했어요. 아주머니 말씀만이 아니어도 남편은 정말 처절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고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그 학교를 준비하기에는
학원비조차 없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대요. 대신 최상위권 문제집을 풀고 경시대에 나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일반고에 진학한 뒤에는 전교 1등을 딱 2번 놓쳐봤을 정도로 최고 성적을 유지했대요. 남편은 그때 1등을 놓친 게 아쉽다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쉬워합니다. 정말 독하죠? 결국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명문대의 재료공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학교에서도 남편은 독하게 공부하는 것으로 유명했대요. 졸업할 때까지 모든 수업을 참석하고 레포트나 시험지에서도 A를 따내는 5등생이었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다 죽어라고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부를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놀기도 하는 수재들이 주변에 더 많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연구실 보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 학부 교수인 우리 아빠 눈에 남편이 들어오게 된 것은 자명한 일이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빠가 권유하는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포닥을 했는데 포닥은 학생이 아니고 일종의 계약직 연구원 같은 거예요. 1년 동안 포닥으로 연구원하며 이때 처음 월급이라는 걸 받았대요. 연구비에서 할당된 연봉은 대략 5천만 원 정도로 실수령액은 300만 원이 좀 넘게 받았는데 그중 반을 꼬박꼬박 누나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훈 오빠 이야기에 저는 감동했어요. 오빠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누나가 고생해서 본인 키운 것을 알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네요. 저는 이런 영훈 오빠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훈 오빠도 저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을 느꼈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파티에서부터 서로에게 끌림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사귄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아빠셨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구나. 사실 난 영훈군을 세경이 짝으로 생각해보기는 했었지만 요즘 애들한테 부모가 사윗감을 들이대면 꼰대라고 싫어한다지. 너희끼리 좋은 마음으로 만난다고 하니 그냥 가볍게 만나지 말고 결혼을 염두에 두거라. 네 나이가 벌써 31이야. 맞아요. 결혼 정년기에 나이가 들어선 저와 영훈 오빠는 사귄 지 2달 만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이 다 좋아하시니 결혼은 더욱 빨리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셨어요. 너희 아빠가 워낙 아끼는 제자라고 하니 영훈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난 그 누나가 신경 쓰이는구나. 우리 주변에 비슷한 집안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어렵게 자란 남자를 사이로 들인다는 것이 별로구나. 그리고 그 누나 말이야. 영훈이가 끔찍히 생각하고 위해준다고 하는구나.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누나한테 자기 월급도 갖다 바치는 모양인데 그 나이까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다지 않니? 막말로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다 메인 남자라 거의 2가정을 보살펴야 하는데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야.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보살핌 속에 자란 제가 엄마의 그 말 속뜻을 이해하기나 했을까요? 그저 엄마의 괜한 잔소리이고 염려라고 치부해버렸어요. 여러분,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엄마의 감은 정말 무속인 저리 가라 한다고. 인생을 겪어보니 그 모든 말씀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으니까요. 영훈 오빠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그저 시댁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서 근사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2주간 유럽을 다녀와서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둘 다 맞벌이이고 좋은 회사를 다녔으니 생활비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저에게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부부의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는 남편이 해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렵게 공부해서 회사를 다닌 지 1, 2년이 된 남편이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우리 아빠가 나서서 아파트 전세금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자기가 쓰던 TV랑 오디오 같은 전자기기랑 냉장고, 세탁기만 해왔을 뿐이라고요. 그러면 함께 돈을 모아서 아빠가 빌려주신 전세금을 갚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갚을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의 어머니, 시모 때문에 저는 참 괴로웠어요. 시모는 남편과 시누이가 한참 뒷바라지가 필요한 시기에 자식을 버리고 나온 여자가 남편이 대학교를 다닐 무렵부터 슬슬 전화를 하고 만나러 오기 시작했대요. 그 당시 시누이는 이미 성인으로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해서 먹고 살았던 때니까 갑자기 들어와서는 셋이서 같이 살자고 집에 들어와 앉아버렸대요. 50대의 젊은 나이라 그렇게 아들과 딸이 고생하면 나가서 일용직, 하다못해 파출부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일하기는 정말 싫어했대요. 아들, 딸이 벌어오는 그 몇 푼으로 셋이 함께 생활했다고 하니 정말 엄마로서 실격이죠. 시모는 본성이 남을 뜯어먹기 좋아하고 힘든 일을 하나도 안 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그 잘난 아들 자랑이 시모가 세상을 사는 낙인가 봐요. 그 회사가 어디 보통 회사야? 우리나라 인류 세계 넘버원이야. 그런 데서 넙죽 엎드려서 박사까지 한 우리 아들 모셔간 거 아니여. 이런 아들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혀, 어? 그만하세요. 엄마가 저 키워주신 것도 아니면서. 누나가 그러면 이해하지만 어머니는 아니니까 잠잠고 계세요. 아무 데서나 이러는 시모가 창피해서 남편이 면박을 주자 아들 말이 무서워서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시모에게 저는 그야말로 만만한 먹잇감이었나 봐요. 한 번은 시모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서도 듣지 못한 상스러움, 그 끝판왕이었어요. 그 며느리라는 기집년 말이야. 네 아들한테 돈 받는 팔자 편한 대역죄인이지. 아니요? 남의 아들 꼬셔낸 꼬리 9 달린 사기꾼 여우년인가? 시어머니 내가 생일 때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하면 내 잘난 아들 줬으니 돈으로든 몸으로든 시애미를 삼게 할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귓등으로 안 듣는다 이것이. 아들이 생활비라고 100만 원씩 보내주는데 내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며느리한테 한 50만 원쯤 보내라고 했는데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이 지랄이요. 아들놈이 맨날 지 누나만 싸고 도니까 지 누나한테는 100만 원씩 용돈 주면서 말이요. 게다가 내 모를 줄 알아? 지난번 보너스 크게 나왔을 때 지 누나한테 차도 사줬지. 이 애미는 본체 많지요, 썩을 것들. 와, 저는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100만 원을 시누에게, 시모에게 준 사실도 차를 사준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시누이는 하늘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모는 대접은 제대로 못 받지만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니까 저는 앞으로 제 돈, 남편 돈 모두 시댁의 것이 되어가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이대로는 전세금도 아빠한테 못 갚고 나중에 아이를 키울 돈도 없겠구나 싶어서 남편에게 한 소리 하려고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회식하고 술이 과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잔뜩 화를 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이씨, 우리나라만 이공계 인재를 천대하지. 이깟 예산으로 어떻게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거야. 대한민국 최고 회사면 뭐해. 연구비 지원도 박찬데. 평소 남편은 미국에서 돈을 벌고 생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삼성에 와서 일을 하는 데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늘 교수가 되기를 꿈꿨죠. 남편이 미국의 대학에서 포닥 월급도 나쁘지 않고 여기에서 더 연구하면서 교수로 임명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대학교 시절 삼성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삼성 장학회에서 남편처럼 엘리트 학생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지금 폐지되어서 남편은 그 수혜를 받은 거의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운이 좋은 것이고
지금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은혜도 갚는 거잖아요. 전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돈 한 푼 없는 당신이 대학 공부도 잘 마칠 수 있고 유학까지 도움을 준 회사잖아.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좋은 회사 흔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만이야? 삼성도 그냥 회사야. 그냥 월급쟁이의 조직 생활이 다지 뭐. 나 같은 연구 인재가 연구 외에 잡다한 회사 업무하면서 시간을 축낸다는 게 정말 아깝잖아. 여기 회사 사람들도 죄다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수준 안 맞아. 친해지고 싶지가 않아. 남편이 정말 거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학부의 대학 교수로 있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출신이 최고 대학이 아니어도 연구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소위 출세 루트, 특목고, 서울대나 카이스트, 포항공학, 석박사도 국내 명문대를 거친 출신의 교수 지원자들이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나 논문도 없고 자기 프라이드만 강할 뿐이다. 연구원들은 연구가 생명이고 그 성과가 전부이다. 성실하게 연구에 골몰하는 인재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아빠가 인정하는 제자 중 하나인데 남편의 실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자기 집에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겠다고 굴면서 정작 처가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 제가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남편의 장모,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싫어했어요. 사실 직설적인 성격의 우리 엄마가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말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 우려하는 바를 꺼내어 버리신 거예요. 홀 시어머니의 누나까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있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리네. 우리 세경이에게 그분들에 대한 부담을 다 지어서는 안 돼. 김서방, 잘할 수 있겠지? 아내의 엄마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염려였는데 남편은 이를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래서 결혼 뒤 장모님이 계신 처가댁에 가기를 피하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장인어른만 따로 밖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빠 생신 때에는 친한 제자들과 함께 파티를 열어드리고 좋아하시는 만년필이나 희귀한 책을 어떻게든 구해다 드리는 정성을 보였어요. 하지만 장모님 생신 때는 배달 꽃바구니만 보내는 게 고작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위의 마음을 눈치 못 챌 우리 엄마가 아니시죠. 옹졸한 놈, 상견례 때의 일을 담아두고 계속 이렇게 나한테 복수하는구나. 친정엄마는 사위를 비웃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 아파 보였어요. 생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시모의 환갑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때지 않았겠어요. 헌데 시모는 뿌득뿌득 자신의 환갑잔치를 거하게 열어달라고 성화했어요. 코로나로 모두가 조심조심하며 그렇게 큰 자리를 하게 되면 주변의 질타를 받게 된 때였으니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남편과 시누이는 반대하는 저를 빼고 시모의 환갑잔치를 열어드렸어요. 환갑잔치에 어머님이 50분은 초대하신다면서 당신도 갈 거예요? 회사 방침상 그런 자리에 가면 바로 출근 못하고 며칠 자가격리하는 거 아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이야. 반대했었다고. 그런데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그간 엄마 생신 제대로 못 챙겨드렸으니 환갑은 당신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결국 남편은 일주일간 회사 자가격리라는 불편함을 안고 시모의 환갑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청구서를 내밀더군요. 당신이 며느리 노릇은 안 했으니까 비용이라도 지불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 돈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겠다는 심보죠. 저는 열받았지만 그저 돈으로 시모 환갑을 때우겠다는 마음으로 뷔페 식당비 400만 원을 남편에게 이체했습니다. 시한폭탄과 같이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꾹꾹 눌러 참고 있던 저는 결국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게 된 계기는 바로 시누이의 결혼이었어요. 시누이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만난 거래처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되었고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잘된 일이죠. 고생하던 시누이가 이제 자기 인생을 꾸리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이 우리 부부 싸움의 단초가 될 줄은 몰랐어요. 시누이와 결혼할 남자분은 시누이보다 한 살 연하였는데 경제적 능력이 좀 부족했나 봐요. 시누이는 남편에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하는 봉천동의 빌라를 신혼집으로 하려고 하는데 2억 원만 더 있으면 전세로 살 수 있는데 월세가 아깝다고 얘기했대요. 남편은 저에게 그 돈을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날 우리는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대신해서 날 헌신해서 키운 누나인데 사람 된 도리로 누나 집 전세금은 해주고 싶어. 하나만 물을게. 그래서 당신에게 2억이 있어? 그래서 그 돈을 누나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야? 마음 같아서는 내 재산을 다 주고 싶은데 당신도 알다시피 아직 모은 돈이 없잖아. 그래서 당신이랑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그 돈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어? 기가 막히네. 당신 대출 쉽게 말하는데 남편이라고 집에 갖다 주는 돈이 겨우 200만 원이야. 당신 그동안 자기 누나랑 엄마한테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면서. 나 몰래 시댁에 퍼주고 있으니 돈을 못 모으지. 나 누나한테 100만 원? 그 정도는 해줄 능력 되는 남자야. 누나를 모시고 살자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좀 갚자는데 그게 뭐 그리 문제란 얘기야. 이럴 때 우리 누나 사정 모른 척 한다면 그거야말로 인간 말종이지. 시누이나 그 결혼할 분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두 분 다 월급 버는 부부가 월세 80만 원을 왜 못 내겠어? 각자 사정에 맞춰서 사는 거지. 동생이랑 올케 이름으로 대출받아 그 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너는 돈 많은 집에서 사내가 왜 그렇게 갑박하냐? 니네 부모가 이래도 가만히 있겠어? 말 참 잘했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집, 당신이 했니? 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그런데 8억짜리 전셋집을 살면서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 돈 갚기는 할 거야? 이자라도 내고 있냐고. 에이씨. 박사까지 딴 엘리트면 뭐하냐고요. 남편은 아파트 전세금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 욕을 내뱉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맨날 시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못 듣겠는데 왜 그 신세를 나까지 갚아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한두 번이지 모일 때마다 하고 또 하고 남편은 그걸 집에서 재방송까지 하니까 제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냥 이런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고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 선혜와 이 이야기를 상의했습니다. 네 남편이 계룡남이잖아. 저렇게 힘들게 산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꽤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 그런 게 있는 듯하네. 게다가 너희 집이 유복한 것에 질투 시기심도 있으니 너한테 베풀기보다 받으려는 심리가 강한 것 같고. 내가 볼 때 너희 남편은 아주 계산적이고 욕심이 많아 보인다. 자기가 잘났으니 앞날의 가능성만 믿고 다 이해해달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럼 본인은 현재 너한테 물질적으로 해줄 수 없으면 신뢰라도 줘야지. 누나 얘기 때 발끈해서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야? 내 친구는 심리 상담가인데 이 친구의 해석이 정말 정확하지 않나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명백하게 보이네요. 저는 결국 남편의 뜻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따로 대출을 받아서 시누이에게 해줬는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아무것도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축의금이나 넉넉히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시모와 남편과 저까지 꼭 한복을 해입으라고 해서 억지로 한복까지 챙겨 입고 결혼식장에 미리 가서 손님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축의금 1,000만 원을 넣은 봉투를 냈더니 남편이 이게 뭐냐고 하는 겁니다. 당신 누나 축의금 수표로 1,000만 원 들어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다짜고짜 제게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나 결혼할 때
집은 못 해줘도 전세금은 보태주자고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 겨우 1,000만 원? 그걸로 입 딱 씻겠다고? 우리 누나는 나한테 엄마나 다름없어. 내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하다가 뒤늦은 나이에 결혼하는데 축의금 1,000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우리 집을 개호구로 보는구나. 결혼식장에서 다짜고짜 저한테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축의금 100만 원에도 넙죽 인사해. 당신에게 하늘 같은 누나라고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하는 거냐고. 그래, 나도 당신 집안 아주 잘 알지. 계룡남 하나 키워놓고 세상 제일 잘난 줄 알고 시모부터 시누이까지 들러붙으려고 들잖아. 이런 집안을 개 잡종 집안이라고 한다고. 그때 바로 시모가 제 뺨을 올려버렸습니다. 뭐? 개 잡종? 니까지 꽤 교수 아빠 믿고 내 아들 앞에서 무슨 개 막말하는 거요? 어? 어디 나한테도 해봐라. 그 개 잡종 집안 엄마가 나다 나. 시모에게 뺨까지 얻어맞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시누이 결혼식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대로 바로 결혼식장을 뛰쳐나갔으니까요. 눈물이 폭포수까지 흘러서 눈앞을 막았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근처 건물의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아대며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욱해서 저도 참다 개 잡종 집안이라고 막말하고 만 것은 잘못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참다 이런 대접까지 받으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시모에게 따기까지 맞다니. 엄한 저희 부모님도 매를 드셨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제 뺨을 건드시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모욕이고 수치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너 어디에 있니? 너네 시누이 결혼식 이미 시작했는데 네가 도통 보이질 않는구나. 아니 얘 무슨 일 있는 거니? 너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울지만 말고 말을 좀 해봐. 엄마는 이렇게 우는 딸을 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당황하셔서 제가 있는 곳으로 아빠와 함께 찾아오셨고 저를 겨우 진정시키고는 부모님 차에 태워 친정으로 가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 그동안 시누에 얽힌 남편의 강요와 시모에게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저런 말씀이 많은 분들이 아니었고 저는 그 밑에서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결혼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자잘하게 친정 부모님과 얘기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모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처음 듣고 놀라실 수밖에 없었어요. 김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정서적으로 누나에게 상당히 의존적이고 부채 심리까지 가지고 있는 듯하구만. 내 외동딸이 그 집에서 그런 지옥을 당하고 사는지 내가 미처 몰랐구나. 미안하다. 그런 버러지 같은 자식을 너의 반려자로 소개해서 결국 이렇게 딸의 인생을 망쳤어. 지금이라도 빨리 갈라서거라.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렇게 완고하시고 본인의 학술 업적 외에는 마음을 두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저 때문에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전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아끼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아휴,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리 반대한 게야. 원래 결혼이란 집안끼리의 맺음인데 올 시어머니의 돈 없는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반대했던 게 아니란다. 아무리 제가 잘나고 괜찮은 인간이라도 그렇게 개차반 같은 집안에서 자랐다면 다 어디선가 표가 나게 되어 있었어. 김서방 이놈, 자기 가정 지킬 정도의 경제적 능력도 안 되면서 시누이랑 시모한테 그렇게 해다 바치길 원한다면 결국 그게 무슨 말이니? 다 너랑 교수 집안인 처가 덕을 보겠다는 심보 아니냐고. 스스로 해야 할 효도를 왜 남의 귀한 딸 자식을 통해 하겠다는 거냐? 이럴 때 쓰는 말이 거지 버러지 같다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그간 김서방을 제자라고 싸고 돌았는데 저 봐라. 니네 아버지 충격받고 너한테 단번에 이혼하라고 하시지 않니? 세경아, 진짜 이혼해야 한다. 이 엄마는 너 그 집안에 다시 못 들여. 저도
이제 엄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겠어요.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지 그 뜻도 알겠더군요.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혼, 아니 남편을 반품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으니 복잡할 건 없었습니다. 신우이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온 뒤로 저는 친정집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남편, 시모까지 그 집안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씹었어요. 그러기를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이 밤에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친정집 현관벨을 누르고는 저 왔어요. 김서방이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김서방? 난 너 같은 사위 준 적 없으니까 돌아가. 되도록 빨리 우리 세경이와 이혼 절차 밟고 여기에는 발걸음도 들이지 말게.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아차 싶었던지 계속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고 급기야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아껴준 장인어른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모양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차가운 우리 아빠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내 딸을 그렇게 마음고생시키고도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게냐. 우리 딸과 빨리 이혼해.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도 내 딸에게도 전화도 방문도 하지 말게. 난 이제 자네를 내 제자라고도 부르지 않을 거야. 자네는 우리 업계에 대학에도 발 들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쉽게 친정집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은 차가운 커피를 시켜놓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세경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장인 장모님께서 왜 저렇게 화가 나셔서 나를 잡상인 취급하는 거지? 태어나서 나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봐. 당신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정말 멍충이구나. 이 사태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는 거니? 하긴 나도 멍충이지. 결혼한 지 2년 넘게 호구처럼 당하다가 당신 누나 결혼식 때야 정신을 차렸으니까. 긴 말 안 할게. 우리 이혼해. 당신 엄마한테 가서 전해. 개 잡종 집안이라서 더는 거기서 며느리 집 못하겠으니 귀하고 잘나신 아들 반품해 가시라고 말이야. 자존심 센 남편은 제게 뭐라고 항변하려고 했지만 전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 결혼 이후로 처음 자유를 느꼈어요. 이혼 말이야 쉽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이혼은 참 간단하고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모가 중간에 좀 난리를 치셨어요. 이유는 돈이죠 뭐. 그 어르신은 참으로 일관되게 돈밖에 모르는 분이더이다.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갈라설 때 집은 어떻게 하고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저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럼 내 아들에게 너네 살던 집은 줄 수 있지? 혹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자료도 챙겨주고. 남편에게 시모가 보낸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이혼으로 또 한몫 챙기려는 모양이네. 우리 아파트는 명백히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으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1%도 가져갈 수 없어. 그 안에 들어있는 가전이나 가구는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위자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혼 청구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당신 회사에서 이런 지저분한 소송 붙으면 좋아할까? 됐어. 그깟 아파트랑 돈 내가 앞으로 벌면 그만이야.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너같이 우리 집 무시하는 여자는 사양이니까 빨리 이혼이나 하자. 남편과 제 말대로 아빠가 해주신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기로 하고 부동산에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 살더니 TV랑 냉장고 등 대부분의 가전과 가구를 가지고 이사 나갔습니다. 이혼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 남편은 저에게 어떤 미련도 없구나 싶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해서 결혼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화해를 구하거나 저를 단 한 번도 잡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당한 수모의 분노만 했을 뿐 그냥 바로 뒤돌아서 버리네요.
전 남편과의 이혼은 제가 결정했고 이것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사랑과 결혼 그 씁쓸한 결말에 저는 다시 누군가를 마음으로 허락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직장 일을 매진해서 지내고 있었어요. 싱글이 되자 주말에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친구들을 불러내기도 머쓱하고요. 그러다가 반년 전부터 유기견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키웠던 내 동생 같은 반려견 뽀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후 그 상실감에 반려동물을 들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용히 상처가 아무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청첩장이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나랑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이 짐승 같은 놈. 게다가 뻔뻔스럽게 저에게 청첩장까지 보낸 전 남편의 속셈을 모를 리 없죠. 이것 봐라. 난 너하고 이혼하고도 잘만 산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을 테죠. 며칠 뒤 친구 선혜와 통화를 하다가 전 남편의 결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너 혹시 전 남편 소식 들은 거 있어? 결혼한다고? 나한테 친히 청첩장도 보내셨더라. 뭐? 그놈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아, 네 전 남편 진짜 사람 이상하고 꼬인 것 같아. 어떻게 너한테 직접 청첩장 보낼 생각을 다 하니? 그러게 말이야. 보란듯이 결혼한다는 거 자랑하고 싶었나 봐. 난 그 시모 표정도 눈에 그려진다야. 봐라, 내 잘난 아들은 너 없이도 금방 결혼한다. 아니냐? 하고 아주 우쭐해 하겠지. 글쎄. 결혼을 잘한다고 하기엔 좀 그래. 결혼할 여자 두고서 회사에서도 말이 많은 모양이더라고. 왜? 누구랑 결혼하는데? 글쎄 말이야. 같은 부서 사내 비서인데 너도 알다시피 여기 비서들은 어린 비정규직이잖아. 무려 자기보다 12살 어린 사내 비서랑 바람났다는 소문이 몇 달 전부터 파다했대. 그러더니 여자애가 임신해서 속도 위반으로 부랴부랴 결혼한 거라지 않니? 실은 전 남편이 누구와 결혼하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이 정도로 저질이었는지 정말 기분이 불쾌할 정도였습니다. 집안 좋고 똑똑한 여자 말고 자기보다 조건이 처지는 어린 아가씨가 편리하다는 계산이었을 거예요. 이혼했다지만 한때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재혼 소식에 마음이 헛헛하고 사랑도 결혼도 모두 부질없는 짓이구나 싶은 생각이 한동안 우울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제 일과 제 인생에 집중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친구에게서 사이다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요즘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했대요. 글쎄, 회사에서 성과도 못 내고 잦은 실수로 편판에 일어서 고가마저 바닥을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던 커리어가 그렇게 바닥을 쳤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연구소라서 옷차림이 자유로운데도 저와 결혼 생활 중에는 깔끔하고 세련된 세미 정장으로 챙겨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옷에 뭐가 묻어도 모르고 구겨진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다닌대요. 그리고 눈밑이 퀭하고 매일 필요하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 사람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전 남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결혼하고 보니 그 비서 여자애 말이야. 세상 그렇게 난잡한 애가 없더래. 졸업한 학교도 별 볼 일 없고 나이만 25. 어리니까 애를 낳고도 키우지도 않고 클럽을 다닌다는 거야. 심지어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네 전 남편이 바람난 부인 잡으러 밤마다 클럽을 다닌다더라. 그럼 갓 태어난 애기는 어쩌겠어?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 시모가 맡은 모양인데 그 할머니가 잘 키워주시겠냐고. 자기 아들, 딸도 버리고 나간 여자라면서. 할머니한테 아기 봐주는 시터를 붙였는데도 애기한테 뭔 일 생기면 네 전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봐야 하고 그러고 사니 회사 일은 잘 될 턱이 있나. 그 집 누나도 결혼해서 뭐 네 남편 챙겨주는 게 쉽지 않아서 아주 인생 힘들게 된 거지 뭐. 세상에, 자기 능력 빵빵한 게 삶의 원동력인 남자가 그렇게 되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야.
이날까지 승승장구하며 자기가 제일 잘나고 엘리트인 줄 알고 살았던 남자예요. 자신의 오점은 불우한 가정 환경, 그거 하나라며 자수성가의 본보기가 될 거라고 했던 그 남자는 그렇게 고꾸라지고 말았네요. 그뿐인가요? 우리 아버지는 이쪽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교수셨고 회사에도 대학에도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자신 딸의 호적을 더럽힌 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는 대학 교수계에는 발도 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분노하고 계세요. 전 남편 자기가 호언장담하던 교수는 아마 택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삼성에 있는 연구진들에게 전 남편에 대해 부정적인 알력을 행사하셨죠. 그런데다가 저렇게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전 남편은 머지않아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 남편은 직장에서의 성공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도 모두 실패한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그 비서애랑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나? 더 대박은 그 여자애야. 여자애가 바람을 피우면서도 남편하고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했대. 너보다 12살이 어린 아내랑 살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배짱을 부리는데 그 악착 같던 너네 시모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 어쩐지 전 남편은 매몰차게 저와 이혼해놓고 2년이 지난 요즘 자꾸 연락을 해옵니다. 세경아, 어떻게 살고 있니? 내가 요즘 철이 드는 모양이다. 자꾸 너가 보고 싶고 너가 참 좋은 여자였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어. 우리 한번 볼까? 이렇게 톡을 보내고 갑자기 제 생일에 기프티콘으로 커피 상품권을 보냈어요. 참 기가 찰 일이에요. 이런 얕은 수작에 제가 흔들릴까요? 친구를 통해 전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 들으니 더욱 그 남자가 별 볼 일 없어졌죠. 저는 전 남편에게 철벽을 치고 전화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전 남편과 연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그 남자와 인연을 잇는 일은 안 될 것이에요. 아유, 지금까지 제 실패했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모두 드렸어요. 생각해보니 부끄럽지만 지금껏 정말 멋들어진 사랑 한번 해보질 못했네요. 지금 나이 34을 먹었고 이혼녀이지만 그래도 정말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겠죠? 지긋지긋했던 결혼 말고 제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 그런 사랑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필라테스로 건강과 몸매 관리도 시작했어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30대 중반에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이 흔하다고 하니 저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좋은 사람을 찾아서 사랑해보고 싶어요. 결혼이요? 결혼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하지만 좋은 남자를 만난다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께서도 행복이 가득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며 저의 글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어려운 살림에서도 3명의 자식들 잘 키우려고 애써왔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까지. 누가 보면 없는 형편에 많이도 낳았다 싶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남부러울 정도로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아주 부족하지는 않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얼마 안 가서 저와 남편 모두 하는 일이 성공 궤도에 올랐고 그 덕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3명의 자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 인생 없이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부부인데 왜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날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부부들처럼 여행이라도 둘이 한번 오붓하게 다녀오고 하다못해 집 근처 식당을 가도 한 번 정도는 부부끼리만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이들이 우선이었기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다녔고 가족 여행을 계획하더라도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새 자식들이 좋아하는 곳을 먼저 생각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인생이 아이들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 살 한 살 더 커가고 저희는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갔죠. 나이가 들어서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아두어야 했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공부를 시키는 데 드는 돈이 너무 비쌌습니다. 여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우리 승준이가 영어, 수학, 독서 논술, 이번엔 국어가 부족하다고 국어 학원까지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쩌죠? 공부를 더 하고 싶나 봐요. 보내줘야지. 아들 녀석이 공부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일단 다 해주고 봐야지. 승미랑 승기도 학원은 보내줘야 할 텐데. 우리 생활비까지 정말 감당하기 힘드네요. 네, 특히나 첫째 아들은 다른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보다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시절부터 학원만 4개도 넘게 다녔고 개인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둘째 딸이나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었고 5 식구 생활비까지 계산하면서 생활하면 매달 1,000만 원은 우습게 나갔죠. 그나마 저희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충당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저희가 조금만 더 게으르게 살았으면 정말 빚이라도 내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애들 키우고 첫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성인이 되어서 제짝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 살림을 꾸릴 때가 되어서야 저희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시집장가를 가네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러게나 말이야. 시간이 참 빨라. 참 빠르구만. 저와 남편은 아이들의 결혼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눈물을 훔치느라 바빴습니다. 주책이긴 해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나오는 건 부모로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커왔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 내 몫은 끝났겠거니 하면서도 어딘지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물론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서도 물론 마음이 다 놓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모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식들이 다 커간다 해도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어린애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랑 사이좋게 지낼지, 괜히 애들 낳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는 건 아닐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결혼하면 무엇보다도 부부 금술이 중요한 거야. 알지? 자식 낳고 괜히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조금 짜증이 나더라도 상대방이랑 최대한 좋은 말로 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 걱정도 많으시다니까. 저희가 잘할게요. 저랑 신랑은 안 싸워요. 아직도 우리 엄만 날 어린애로 본다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면 똑부러진 딸은 외려 절 질책하곤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결혼이라는 것이 딸 말처럼 부모의 울타리 안에만 있던 자식들이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간 것이라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전만큼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너무 연락을 안 하면 가끔 잘 살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되기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는 간섭하지 않게 되고 그리 되었어요. 여보, 어쩐지 집안이 좀 조용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야. 승미까지 나가고 나니까 어째 더 그런 것 같네. 예전엔 매일같이 자식들로 북적북적 시끄러웠는데 말이야. 괜히 허전하네 그려. 졸지에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기에 괜히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희는 저희 부부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애들 걱정하느라 못 갔던 여행도 가고 가끔 밥 차리기 귀찮으면 제가 여보, 외식이나 갈까요? 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일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절실한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 없었죠. 자식 녀석들 다 장가 시집 보냈던 게 저희 부부 나이 55살 때의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도 약 10년 정도를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60이 훌쩍 넘었을 때 노후자금 겸 애들 위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아예 팔아버리고 남은 돈으로 저희끼리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죽어도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넉넉하게 먹고 살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식들이 힘들고 슬픈 일 없이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정도였을까요? 그러다가 첫째 녀석 부부가 회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둘이 신혼집을 팔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아도 되겠냐 묻더라고요. 너는 괜찮다 해도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차라리 회사 가까운 데로 집을 하나 더 잡아줄 테니 그리 하는 게 어떻겠니?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저번에 본 어머니랑 아버지 둘 다 너무 정스럽고 좋으시다고 자기는 괜찮대요. 어머니 아버지만 괜찮으면 저희 여기서 살고 싶은데. 처음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둘이 괜찮다고 하는 통에 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며느리도 너무너무 싹싹하고 착하고 게다가 손주들까지 함께 살다 보니까 손주 녀석 하루하루 커가는 거 보는 맛에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해도 되는데. 너도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집안일이야. 집안일 정도야 가정부 쓰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그러렴. 첫째 며느리는 아들이 무려 3년을 쫓아다닌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에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나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 되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건가 싶었지만 막상 아들 녀석이 며느리랑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쫓아다녔는지 알만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어딜 가도 미움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른들한테 상냥하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일반적인 어머니들이랑은 다르게 어쩜 그리 우아하고 품격 있는지. 덕분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들어도 자기 엄마 말이면은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그럴 정도인데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서 며느리가 싹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떤 때 보면은 제 둘째 딸이 오히려 더 남 같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착하게 굴었어요. 매일 어머님 하면서 부르면서 와가지고는 팔짱도 끼고 제가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때문인지 며느리는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저 먹으라고 약과며 케이크며 온갖 종류의 단 음식들을 잔뜩 사오고는 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누구 먹으라고 이렇게나 많이 사왔어? 어머니 드시라고 사왔죠. 저번에 사다 드린 당근 케이크도 맛있다고 다 드셨잖아요. 어머니, 이건 제가 되게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인데 한번 맛보셔요. 달고 맛있어요. 여보, 내 건? 늘 엄마 것만 사오는 거야? 엄마, 나 이 집 자식 아닌 것 같아요. 소외감 느껴져요. 딸 같은 며느리. 예전에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잘 공감하지 못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딸 같을까 싶었는데 제 며느리야말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딸 같은 며느리더라고요. 아들 녀석도 그렇게 챙겨주지도 않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챙김을 받으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들보다도 며느리가 더 믿음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고심했는데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단번에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일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길래 뭐냐고 하고 들어보니까 첫째 아들이 사업 자금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업을 너도 같이 하는 거냐?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안 하고 그이만 해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아들 녀석이 저희 부부가 며느리한테 약한 것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자기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냥 속는 척
돈을 대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예전부터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언젠가 아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 저희 부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사업을 해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기에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돈을 대준 것이 무색하게 아들의 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들도 며느리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와서 직접 부탁을 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할 건데 그러니? 한번 우리한테 설명을 해봐라. 어머니, 저 가게를 하나 차릴까요? 그러니까 술 장사요. 제가 요 근처 괜찮은 곳에 받은 술집이 하나 있는데 가게 주인이 저렴한 가격에 판다고 하네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볼까 해요. 너 장사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니? 장사가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친구 아들도 장사했다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알잖니? 아는데요. 엄마, 나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준비 없이 뭘 할 놈이 아닌 거. 첫 번째 사업이야. 제가 좀 아무래도 부족한 분야에 뛰어들어 실패를 한 것뿐이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밀어주세요. 아들이 저리 부탁하는데 내어주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도 알았다고 하고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았고 아들이 그렇게 사업을 원한 만큼 두 번까지는 저희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부모라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너희 부모이기 이전에 자영업이 얼마나 성공하기 힘든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아. 적어도 지금은 네가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만들 시기이지. 무작정 또 돈 끌어다가 사업을 연다고 해서 실패했던 사업이 순식간에 성공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건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 차라리 회사를 다니거나 하면서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아버지, 아니에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요. 왜 저를 안 믿어주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들어간 술집 앞에 큰 술집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망한 거라고요. 그 술집만 아니었어도 저 성공할 수 있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고요. 좋은 말로 이야기도 해보고 때로는 세게 혼내기도 했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발요, 엄마. 한 번만요. 글쎄 안 된다니까. 네 나이 아직 젊은데 왜 회사는 못 들어가겠단 거야. 저 그 푼돈 받고 일 못해요. 저한텐 꿈이 있다고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었어요. 며느리도 이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고요. 집안 분위기는 거의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나오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점점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저희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집 담보대출까지 해서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저희도 아들 사업에 투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보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그 누구보다 자기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는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갈수록 아들은 밤늦게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요새 일은 어때? 괜찮니? 뭐 그냥 그래요.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나 피곤해서 잘게요.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아들은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부부가 아들을 보았을 때 느낌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죠. 그나마 저희가 가진 돈 다 털어서 아들에게 보탠지라 생활비는 아들이 주는 돈으로 쓰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줄어든다거나 늦게 주는 경우가 없었어서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는 희망으로 저희 부부 또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사실 그때 뒤늦게라도 일을 다시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희 나이도 나이고 첫째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듯 아닌 듯한 나날을 보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랑 며느리가 비행기 티켓을 하나 주었습니다. 대만행 비행기 티켓이었죠. 저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지 고생하셨잖아요. 저희가 돈 모아서 두 분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기로 저번부터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표값이 좀 괜찮게 나와서 일주일 일정으로 끊었어요. 혹시 자유여행은 좀 불편하실까봐 여행사도 잡아뒀는데 오랜만에 두 분이서 해외로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려 했어요. 그때 저희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의 사업이 저희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오랜만에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여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끼리 일정 고민할 것 없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관광지 위주로 돌면서도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서 느긋하게 이것저것 보며 즐길 수 있었고 저희끼리 발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외국만의 이국적인 풍경을 즐겼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하루 같을 정도로 짧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으면 진작 여행 다닐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요새 당신도 첫째 때문에 걱정 많았잖아. 그래도 애들이 우리 생각해서 이런 여행도 보내주고 참 고맙네 그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는 그곳에서도 아들 얘기를 이어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야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지만 아들한테 사업 자금을 대주고 여윳돈이 없어서 여행은커녕 입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했는데 간만에 맛보는 여유였던지라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대만 되게 좋았지. 우리 다음에 또 와요. 남편과 둘이서 다음에 또 여행을 오자고 약속을 하고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손주 녀석 때문에라도 시끄러웠을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주 잠깐 처음에는 아들이 며느리랑 손주 녀석을 데리고 잠깐 나들이라도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기에는 집안이 너무 위화감이 있었죠. 단순히 청소가 잘 돼서 깨끗한 느낌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캐리어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로 신발만 대충 벗어던지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쓰던 방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 있던 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없어요. 뭐?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제 이야기에 헐레벌떡 방으로 온 남편 역시 텅 빈 풍경을 보고 아연실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들 녀석 번호로 전화까지 걸었지만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늘로 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게 아들네 가족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다른 자식들한테 연락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둘이서 안절부절하며 방 안만 살폈습니다. 그런데 침대가 있던 자리 바닥에 편지가 있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저희는 지금 이 집에 없을 겁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평생 힘들게 번 돈, 그것도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돈까지 저한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분한테 심려 끼치고 싶지도 않고 지금이야말로 제가 직접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따로 나가서 밖에서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첫째가 되어서 누구보다 두 분을 극진히 모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 나이 먹고 두 분 도움만 받았다는 것이 정말 부모님 얼굴 볼 면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 편지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둘째 딸과 셋째 아들한테 연락을 했지만 둘 역시 첫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놀라면서 어떻게든 첫째와 연락을 해보려고 했으나 두 자식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가면서 노력을 하기를 바랐지만 첫째는 몇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이전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던 것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와 연락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그런 저희를 둘째 딸이 자기 집에서 살자며 데려왔습니다. 딸 입장에서야 저희가 부모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효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제 느낌상 사위는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사는 거 난 싫단 말이야. 불편해 죽겠다고.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돈 구해서 나가게 살면 안 돼? 자기 왜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해? 돈 한 푼 없으신 분들을 길거리로 그럼 내쫓기라도 한단 말이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대출을 받으시든 뭘 하든 오빠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으시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해? 그만 좀 해. 가끔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너무도 비참했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봐도 사돈 어른이 갑자기 딸네 집에서 머문다면 사정 자체는 이해해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사위가 대놓고 저희에게 면박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신경 써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사 사위가 저희를 달갑지 않아 하는 게 오로지 저희만의 착각이라고 해도 다 커서 독립한 딸네 부부집에 얹혀 산다는 게 저희라고 편하겠습니까? 눈치가 안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죠. 여보, 우리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예전처럼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나는 뭐 식당에서 일하고 당신은 경비원 같은 걸로 취직을 해서 우리 어떻게든 조금씩이나마 돈을 법시다. 쉬울까? 이른이 넘은 나이에 누가 우리 써준다고. 뭐든 해봐야죠. 청소부든 뭐든 써주는 데가 있으면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다시 일을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저희보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을 뽑으려는 곳도 별로 없었죠. 물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나이도 먹고 몸도 낡았다 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봐요, 김씨 할머니. 여기 변기 좀 뚫어요. 네, 금방 가요. 그리고 휴지통은 금방금방 비워줘요. 이렇게 넘치면 고객들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 조심해야 해요. 안 그럼 나도 할머님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당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이 너무 힘들었고 더러운 똥물을 보고 있자니 비위가 약해 하루에도 몇 번씩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으니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 벽에 스르르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 서둘러 깨어 일을 하러 돌아가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오늘 괜찮았어요? 어제 902호 아줌마가 택배 안 가지고 왔다고 엄청 뭐라 했다면서요. 오늘은 별말 없더라고. 근데 분리수거 정리가 만만치 않아서 허리가 너무 아프네. 나 여기 좀 주물러줘. 남편의 몸도 성할 날이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했는데 주민들 갑질도 상당했고 허리가 평소에도 아팠는데 계속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병원 갈 돈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 남편의 한숨 섞인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막막하고 비참해 눈물이 질끔 났어요. 노후 자금까지 다 준비해 놨었기에 이제 더 이상 일할 일은 없다고 확신했는데 그런 확신을 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첫째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첫째를 바로 잡았어야 하는 게 저희인데 그냥 첫째니까 믿는다는 핑계로 제대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저희 잘못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저 첫째가 몸 건강히 잘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첫째의 소식이나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첫째 형 부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심부름센터 사람이라도 썼는지 막내 아들이 첫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그 먼 부산까지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셋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서도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애들 어떻게 사는지 얼굴을 보고 와야지.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가서 뭐라 하게. 우리 보면 괜히 마음이나 쓰이지. 그럼 그냥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올까요? 그래, 차라리 그러자고. 애들 부담스럽지 않게. 첫째가 무슨 일 한다고 했더라. 막내한테 물어봐서 얼굴만 보고 오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첫째를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막내가 알려준 곳에 찾아가 보니 첫째와 며느리는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빌라였는데 너무 낡은 빌라라 바퀴벌레라도 나올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쓰리기 시작했는데 문득 누군가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첫째였습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다녀와요. 오늘도 몸 조심하고. 거기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도 있었죠. 그런데 그리 이쁘고 고왔던 며느리조차 얼굴이 너무 상해 있었습니다. 10년은 폭삭 늙어 보였어요. 그 모습에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 제게 달콤한 케이크를 입안에 넣어주던 딸 같은 며느리였는데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저희는 그대로 첫째가 가는 곳을 미행했습니다. 첫째가 향한 곳은 어느 공사판이었어요. 거기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너무 험하고 고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끙끙거리며 그 일을 하는데 이번엔 정말이지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들킬 것만 같아 남편 손을 붙잡고 말했죠. 여보, 이제 가요. 볼 만큼 다 봤잖아요. 그래, 그러자고. 남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가는 내내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꼭 붙들고 눈물만 삼키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떼었어요. 난 그래도 첫째 믿어. 네? 우리 아들이 그랬잖아.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 편지가 자꾸 맴돌아. 우리 아들 허튼 말 안 하는 놈이잖아. 지금 저렇게 딴 데 안 빠지고 열심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마워. 우리가 아들 믿어주자고. 어떻게든 잘 될 터이니까. 다른 분들이라면 절망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허나 남편의 말을 들으니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편지가 계속해서 머리에 남더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에 이 지경까지 왔지만 그래도 부모라서 그런지
아들이 이번에야말로 정말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련하다면 미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나요? 그저 부모로서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몸 건강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만을 가지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길로 5년이 지났습니다. 첫째의 행방을 알아낸 막내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첫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계속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희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둘째 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사이가 조금 더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위도 딸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고 싶을 텐데 군 식구가 들어온 거니까요. 승미야, 미안하다. 엄마 있어서 이 서방이 많이 불편하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걸 써야지. 남편도 엄마가 처음에야 좀 불편했지만 지금은 엄마가 맛있는 것도 차려주고 적응도 돼서 편하고 좋대. 그러니까 걱정 마셔. 딸은 일부러 더 쾌활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전 더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지 나가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참 하늘도 야속하죠. 너무 몸을 무리해서 쓴 탓일까요? 어느 날 청소부 일을 하다 그만 바닥에 미끄러져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누군가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눈을 감았는데 뜨니 응급실이었어요. 엄마가 일하다가 쓰러졌대. 괜찮아? 아픈 데는 없어? 눈을 떠보니 딸아이가 울며불며 절 쳐다보고 있었고 사위와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머리를 크게 부딪혔으니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에 나온 진찰실에서 전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암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시한부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덫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날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몸뚱아리 고치기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딸은 엉엉 오열을 했고 남편도 몸을 가누질 못했습니다. 저 역시 충격적이었지만 어차피 시한부를 선고받은 거 병원에 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늘 생각하던 거였지만 죽을 땐 가족들 곁에서 편안히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딸네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어요. 엄마, 우리 케이크 먹으러 갈까? 엄마 좋아하는 거 한 숟갈만이라도 먹어봐, 엄마. 그래, 우리 딸. 딸은 마지막을 남긴 제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고 기력은 없었지만 전 딸의 사랑을 느끼고 받으며 천천히 죽음을 다가갔어요. 그렇게 집에 있을 때였을 겁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딸도 사위도 모두 집에 있었고 대체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얼굴에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자취를 감춘 채 부산에 있던 첫째였죠. 게다가 옆에는 며느리와 손주도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나와본 딸과 사위 역시 놀란 얼굴로 셋을 보고 있었죠. 일단 급하게 손주 녀석부터 재운 다음에 거실에 남은 가족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승미야,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오빠가 되어서 듬직하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못나서 동생까지 고생시켰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니 오빠,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와 아빠 모시고 갈 데가 있어서 왔어. 엄마 아빠 부르자 이렇게 늦게 와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죄송하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을?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만 데리고 밖에 나갔죠. 밖에는 깔끔한 중형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태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벗어나서 한참을 달리니 웬 산 근처더군요.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길을 차로 쭉 오르는데 저 끄트머리에 엄청 큰 집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차는 그 앞에서 멈췄죠. 이게 다 뭐니 대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주변만 둘러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거예요. 라고요. 제가 큰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바로 펜션이었습니다. 아직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곳이 메인 건물이었고 거기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건물이 여러 채 있는데 거기엔 손님을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 다른 곳에 투자를 했던 게 잘못되었고 저희 모든 돈을 다 자신이 날려먹었다는 죄책감에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린 게 며느리였고 아들 역시 며느리와 자식을 보고 마음을 다 잡고 죽을 때 죽더라도 저에게 진 빚은 갚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효심 깊은 둘째가 자기 대신 저희를 잘 모실 것으로 믿고 그 먼 지방에 내려가서 미친 듯이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투자건이 뒤늦게야 빛을 보게 되어 큰 돈을 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편히 모실 테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있으니 이곳에서 손님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아들아. 예전에 은퇴를 하면 넉넉히 노는 것보다 펜션이나 하면서 오순도순 사는 걸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기억하고 저희에게 보답한 거였습니다. 수척해진 아들 얼굴 앞에서 눈물만 흘릴 것 같습니다. 제외에 포옹을 하고 다음 날 셋째까지 불러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허나 아들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죠. 바로 제가 시한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차분해진 분위기를 틈타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제 상태를 말했어요. 역시나 아들과 며느리 부부 둘 다 슬픔을 가누지 못했어요. 저희가 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나는 니들이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건강히 와줘서 너무 안심이 된다. 이제 편히 떠날 수 있겠어. 너네가 마련해준 이곳에서 떠날 수 있겠다. 고맙다 아들아, 며느라. 비록 삐걱거림은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비로소 온 가족이 다 모인 기분입니다. 지금 저는 이곳 아들이 마련해준 펜션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온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신이 제게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보내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떠난 후에도 남편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도 놓여요.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은 짧네요. 생각보다 덫이 없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게 제 인생을 홀랑 까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제게 그토록 믿었던 아들과 딸이 있었죠. 그 자식들이 살아가는 내내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떠나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마 전 아들과 딸들, 손주들의 눈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겠죠. 그래서 그런지 다가올 죽음의 순간이 그리 무섭지만은 않네요. 제가 떠나면 아이들이 잘 살길 바랍니다. 이 엄마를 가끔 그리워도 해주고
또 자식을 기르며 제가 맛본 환희와 행복, 슬픔, 고통도 모두 느끼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마치며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래요.